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명청의 건국과 발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명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명의 건국과 유교 문화 부흥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명의 통치체제 확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명나라는 우리가 원나라의 쇠퇴와 멸망에서도 배웠듯이 주원장이 난징을 도읍으로 건국한 나라입니다. 이로써 중국에는 다시 한조 왕조가 부활되었습니다. 주원장은 빈농의 아들로서 17세에 고아가 되어 절에 들어가 탁발승, 즉 시주하러 다니는 생계형 스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탁발승으로 전전하다가 홍건적의 장군 곽자흥의 부하로 들어가면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곽자흥의 군대가 분열되자 독자적으로 군대를 모아 세력을 키웠고요. 이후 반대 세력을 모두 물리치고 명나라를 건국했죠. 그리고 원나라까지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중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주원장의 초상화인데요. 이건 사실 뽀샵 엄청 한 거고요. 실제로는 되게 못생겼대요. 이렇게요. 주원장, 즉 명태조인 홍무제의 정책부터 살펴볼게요. 항상 그렇듯이 나라를 처음 세우면 왕권 강화가 가장 큰 숙제죠. 홍무제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재상제를 아예 폐지해버리고 황제가 육부를 직접 통솔했습니다. 즉, 황제가 나라의 모든 일에 대해 중간에 재상들이 거르는 것 없이 다이렉트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슷한 예로 여러분, 조선시대 태종 때 육조 직계제라고 기억나나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갑제는 향촌, 즉 마을을 조직하는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 덕분에 명나라는 지방 최말단까지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갑제는 1, 2를 110호로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부유한 10개호를 이장호로 삼았고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로 삼았죠. 이장호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 호였고요. 갑수호 100호는 다시 10개씩 묶어서 10갑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장과 갑수로 뽑히면 자신이 맡은 구역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관리의 횡포를 막고 중앙에서 내린 정책들을 백성들이 직접 시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장과 갑수는 1년씩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대장인 어린 도책과 호적대장인 부역 황책을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이 강화된다면 황제권도 당연히 강화되었겠죠.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문서가 어린 도책인데요. 어린 도책은 명나라 때 조세 징수의 기초자료로 만든 토지대장입니다. 여기서 어린은 물고기 비늘, 도는 그림, 책은 책이죠. 물고기 비늘과 같은 그림책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책 머리 총도에서 이 토지를 나누어 놓은 모양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번호, 위치, 지목, 면적, 형상, 세율, 소유자, 전호의 성명까지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도책은 송나라 때도 있었지만 명나라 것이 훨씬 더 세밀해서 주로 명나라에서 어린 도책을 다룹니다. 홍무제의 또 하나의 숙제, 바로 한족의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이었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학교를 설립하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유교라는 것을 제정하여 반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유교적 마인드가
사라져 갔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말고 쉽게 딱 6가지만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6U입니다. 6U의 6가지를 보시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노인을 존경하라,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라, 자식을 가르쳐라, 각자의 본분에 만족하라, 죄를 짓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영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조 영락제는 제3대 황제입니다. 홍무제의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본명은 주체고요. 황위 계승권자는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북쪽의 땅을 받아서 북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무제를 이어서 그의 손자인 건문제가 황제를 이어받았었는데 홍무제는 유언에서 니네 삼촌들 조심해 라고 했었죠. 이에 건문제가 삼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자 영락제를 중심으로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국 수도 남경을 함락시킨 후 조카의 황제 자리를 빼앗고 본인이 영락제로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난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영락제는 쿠데타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명나라의 국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때 우리나라는 역시 형제들과 피 튀기는 싸움을 해서 올라온 조선 태종 이방원 때였습니다. 아무튼 영락제는 수도를 남경에서 자신의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옮겼고요. 이곳에 자금성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황제를 보좌하는 내각 대학사를 설치하여 황제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자금성의 모습입니다. 대륙의 스케일답게 어마어마하죠. 다른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많이 익숙할 거예요. 중국 관련 뉴스 하면 맨날 나오는 그 천안문이죠. 영락제는 강화된 황제권을 바탕으로 대외원정에 나섰는데요. 몽골과 왜구를 토벌했고요. 베트남 등을 공격하여 조공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영락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환관이었던 정화에게 대선단을 이끌고 해외 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화의 원정대는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가서 명나라를 알리고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정화의 원정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영락제가 죽고 해외 원정은 중단되었으며 명나라는 더 이상 중국인들이 해외로 못 나가게 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제 부분에서 다시 다뤄드릴게요.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이들에게는 해금 정책은 굉장한 타격이었죠. 결국 중국인들은 몰래 동남아시아 등으로 빠져나가서 중국과 다시 밀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을 화교라고 부릅니다. 화교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 약 4천만 명이 정착해 있다고 해요. 특히 동남아시아 화교는 역사가 매우 깊어서 정체성이 매우 강하고 몇몇 국가의 경제 주도권까지 잡고 있습니다. 명나라의 쇠퇴와 멸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의 쇠퇴 과정 중 북로남해라는 게 있는데요. 북로는 몽골, 남우에는 왜구를 의미합니다. 북쪽의 몽골이나 남쪽의 왜구들은 중국의 국경을 끊임없이 괴롭혀왔고 명나라는 이를 막기 위해 군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북로인 몽골부터 살펴볼게요. 몽골족은 조공무역의 확대를 요구하며 빈번하게 침략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토목보의 변이 있는데요. 명예 황제가 생포까지 당하는 굴욕을 겪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439년 몽골 오이라트부의 에센이란 사람이 몽골의 통치권을 장악했는데요. 에센은 명으로부터 더 많은 하사품을 받기 위해 조공품인 말의 개수를 조작하다가 딱 걸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에센이 불만을 품고 명을 침략하게 돼요. 명예 황제 정통제는 까짓 건 내가 다 무찔러 버리지 하고 괜히 직접 군대를 끌고 갔다가 패배하였고 후퇴하던 도중 토목보라고 하는 군사시설에서 오이라트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생포된 토목보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토목보의 변 이후에 명나라는 만리장성을 다시 쌓았는데요. 오늘날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대부분 명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목보의 변 말고도 1550년 경술의 변 때는 몽골에게 베이징이 포위당하는 이런 굴욕도 겪었습니다. 경술의 변은 몽골 오르도스 지방에 분봉된 알탄칸이 명과의 통상을 거부당하자 빈번하게 명나라를 침략하였는데 이 1550년에는 만리장성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베이징까지 침략하여 베이징을 포위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죠. 결국 몽골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본과는 닝보해난 이후에 무역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는데요. 닝보해난을 설명해드리자면 닝보는 중국의 무역도시 이름이에요. 가만무역. 이것은 선생님이 다다음 시간에 경제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중국 땅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무역을 하는데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거를 말리고 있던 명나라 관리들까지 같이 얽혀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저런 야만적인 것들 하고 니네랑 거래 안 해 라고 했겠죠. 무역길이 막혀버리니 왜구들이 중국 동남 해안 지역에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 왜구를 막았던 척개광이라는 명나라 장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순신 레벨 정도 쳐주는 사람이에요. 중국 동남 지역에 출몰했던 왜구 토벌에 큰 공을 세웠고요. 특히 4,000명의 정예병인 척가군을 양성했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한 원항진이라고 하는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게 원항진인데요. 이 원항진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도 수용했던 전술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북로남해로 인한 군사비 지출 말고도요.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정치적인 혼란도 심화되었고 중앙정치가 엉망이니 이갑제 역시 붕괴되며 향촌사회도 무너지고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신종 만력제 때 내각 대학사로 임명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장거정은 몽골과의 강화를 통해서 국경을 안정시켰고요. 엄격한 관리 평가를 통해 관리의 기강도 바로 잡았으며 특히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1조 편법이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조 편법은 토지세와 요역을 통합하여 한 가지 항목으로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간소화해서 이때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던 은으로 받았던 거죠. 그러나 장거정이 죽으면서 황제인 만력제는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에는 임진왜란의 지원군을 파병하고 또 이때 당시 성장한 여진족이 세운 후금까지 침입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게 되었고 여기에 기근까지 겹치면서 각지의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자성은 농민 집안에서 태어나 목동, 역졸 등을 하다가 군인이 된 사람이고요. 검소하고 참을성 많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갖가지 무술을 연마하기도 좋아했고요. 농민 반란군 부하로 들어갔다가 지도자가 되어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명을 멸망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명나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족이 다시 다른 민족에게 중국을 또 빼앗기게 되거든요. 여진족, 즉 만주족의 나라 청나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